독일과 일본이 80년 만에 다시 동맹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제조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괴물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전인 미국조차 당혹해하며 서울로 집결한 나토 30개국 대사들. 그 대열 속엔 한국 방산의 최대 라이벌인 독일 대사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독일이 왜 굳이 적진이나 다름없는 한국 공장까지 찾아와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게 된 걸까요? 그건 포탄 한 발 만드는데 2년이 걸리는 유럽의 처참한 무능 속에서 주문 즉시 강철의 비를 내리는 한국의 시스템에 항복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냉혹한 생존의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의 압도적 실력은 독일에게 협력이 아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안보 파트너를 외치지만 뒤로는 일본과 손을 잡고 금융과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워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80년 만에 이중 게임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거대한 위선과 음모를 뚫고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진짜 주인이 되었을까요? 전 세계 전략가들이 소름 돋는 경외심으로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실체, 그 전율 돋는 주도권 전쟁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무기는 독일이 만들고 전략은 나토가 짜고 결정은 워싱턴이 내린다고요. 그 질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제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 구도 어딘가에 끼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분단 국가.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채 휴전선 아래 웅크리고 있는 나라.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앞에서는 이름도 올리지 못할 나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한 문장을 던지는 순간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30개국 대사들이 전원 서울로 향했다고. 나토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집단 이동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사들은 한국 방산 기업들 앞에 줄을 섰다고. 저는 독일 뮌헨 대학교 국제전략학과 3학년 펠릭스 크라우스입니다. 독일의 공학과 군사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란 학생이었죠.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디터 슈미트 교수님은 나토 전략조달국 출신이십니다. 유럽 방산의 흥망성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신 분이죠. 지금은 뮌헨 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가장 냉정하게 말하는 분이죠. 그날 교수님은 강단에 오르시자마자 우리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나토 30개국 대사가 동시에 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나토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집단 이동이에요. 그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최근 국제정세에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중동 분쟁이든 인도 태평양 긴장이든 어느 전선을 들여다봐도 반드시 등장하는 나라예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고 중동에서 군사력을 투사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 어느 전선에서나 미국은 빠지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독일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전차를 보내고 방위비를 대폭 늘리며 유럽 방산의 중심으로 올라서려는 나라. 요즘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중 하나니까요. 폴란드라는 답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경에 맞닿아 있고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군비를 늘리고 있는 나라. 나토 동쪽 방어선의 핵심이 된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중동 분쟁의 한가운데서 독자적인 방공 체계와 정보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으니까요. 저는 프랑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방산의 또 다른 축이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독자적인 외교력을 행사하는 나라니까요. 어느 전선에서나 프랑스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답을 하나씩 들으셨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멈췄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그것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저는 그 답을 듣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나토 대사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각 회원국이 나토 본부에 파견하는 최고위 외교관입니다. 자국을 대표해서 나토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인물이죠. 한 나라의 안보 전략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30개국에서 전원, 동시에 같은 목적지로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국제 외교를 공부하는 여러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위협 인식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정치적 계산이 다르죠. 개별 방문이야 언제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30개국이 내부 논의를 거쳐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고 전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엄청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방문의 공식 목적은 나토와 한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협력 강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30개국이 한꺼번에 찾아간 쪽과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쪽,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유럽의 현실을 꺼내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 재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평화의 배당금을 누리며 방산 투자를 줄여온 유럽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미국의 방산 라인은 포화 상태였고 유럽 방산은 약속한 무기를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이 약속한 무기가 2년, 3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나라들이 생겨났죠. 그런 상황에서 나토 대사들이 찾아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동안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은 나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가동 체계를 유지한 나라. 한국 방산의 핵심 기업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대사들을 맞이했습니다. 대사들은 인사치레 없이 곧장 수치를 물었고 기업 대표들은 망설임 없이 답했죠. 그 자리에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토 대사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생산 스케줄에 자기 나라 이름을 한 줄이라도 먼저 올리기 위해 애쓰는 자리였습니다. 선택하는 쪽은 한국이었고 선택받으려는 쪽은 나토였어요. 그때 교수님이 표정을 바꾸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나토 대사들이 서울을 찾아왔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한국 온라인에 올라온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댓글을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가니까 저들이 직접 찾아오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오만하다고 느끼십니까?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진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의 자신감입니다. 나토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한국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여전히 휴전국입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나라의 나토의 안보를 의존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요? 교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펠릭스, 나토 대사들도 그 질문을 했을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로 향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갔습니다. 리스크를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한국의 주도권을 증명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굳이 불확실한 쪽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유럽에게 한국을 대체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은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묵묵히 쌓아올린 실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나토 대사들이 서울에서 돌아갈 때 무엇을 확인하고 갔겠습니까?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시스템이 실재한다는 확인이었어요. 그 시스템 없이는 자신들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확인. 주도권은 이미 서울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가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죠.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 시작부터 단어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산업적 침해. 강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치매라니. 국가에 치매라는 단어를 붙이다니요.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불편하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들은 겁니다. 유럽은 지금 산업적 치매에 걸렸어요. 도면은 그릴 줄 압니다. 설계도는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죠. 그런데 실제로 찍어낼 공장이 없어요. 그 공장을 돌릴 숙련공도 없습니다. 기억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 그게 치매 아닙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독일은 다르다고. 라인메탈이 있고 크라우스마페이 베크만이 있고 독일 공학의 전통이 있다고. 그런데 교수님이 먼저 수치를 꺼내셨습니다. 독일 연방군 전차 가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 이하입니다. 보유한 전차 10대 중 7대가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부품이 없어서, 정비 인력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정작 자기 나라 전차를 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독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지난 30년 동안 평화의 배당금을 누리며 제조업의 근육을 스스로 도려냈어요. 냉전이 끝나고 전쟁이 없으니까 방산에 돈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에서 충당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미국 방산 규모라면 유럽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국도 한계에 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 회사들의 주문 잔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미 10년치가 넘게 밀려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만 해도 미국 창고를 비우는데 수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창고를 다시 채우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의 경찰이 탄창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수님은 거기서 한 가지 사례를 더 꺼내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해보죠. 유럽이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나서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 단계에서 보급 문제가 터졌어요. 작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나토가 가장 먼저 긴급 지원 요청을 넣은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없이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가 뭐겠습니까? 유럽은 안 되고 미국도 안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토 대사 30명이 서울로 향한 이유입니다. 교수님이 한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단 한 번도 방산 라인을 놓지 않은 나라예요. 유럽이 평화에 취해 공장을 닫고 숙련공을 내보내는 동안 한국은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묵묵히 생산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아도 그렇게 70년을 버텨온 나라가 한국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역량이 최근 국제 정세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중동이 불타고 인도 태평양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무기를 필요로 하게 됐죠. 그 순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7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온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에요. 준비된 나라가 기회를 만난 겁니다. 준비된 나라가 기회를 만난 것. 유럽이 스스로 버린 것을 한국은 버리지 않았고 그 차이가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핀란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핀란드 국방부가 독일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다가 결국 한국산을 선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핀란드 국방 관계자가 남긴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자존심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내일 터질 전쟁에서 이길 무기를 사러 왔습니다. 독일이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핀란드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이 설계한 유럽 방산 금융 체계가 있었어요. 사실상 한국 무기 구매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구조였는데 폴란드는 그 체계를 무시하고 한국산 무기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돈의 논리보다 생존의 논리가 앞선 거죠. 교수님이 나토 대사들의 서울 현장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토 대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인들 앞에서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동맹의 대사들이 한국 방산 기업 앞에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애원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선택권은 나토가 아니라 한국의 생산 스케줄이 쥐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유럽이 한국에 종속되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게 유럽에게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교수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펠릭스, 합리적인 선택과 불가피한 선택은 다릅니다. 지금 유럽에게 한국은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에요. 불가피한 선택지입니다. 종속이 싫으면 자립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공장, 숙련공, 생산 체계를 다시 갖추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최소 20년입니다. 그 20년을 기다릴 여유가 지금 유럽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토 대사들이 서울에서 본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30년 동안 스스로 버려온 산업의 영혼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네가 믿는 독일의 자존심은 박물관에나 있습니다. 지금 미넨의 거리를 지키는 건 독일의 철학이 아니라 한국의 강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그 라벨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숫자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줄여서 시풀이라고 하죠. 전 세계 무기 수출 순위를 집계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 시프리가 발표한 최근 데이터에서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5위권에 진입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수십 년간 이 순위를 과점해온 나라들이죠. 그 틈을 한국이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성취입니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성취인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한국은 이 순간부터 기존 강대국들의 거대한 타겟이 됐어요. 5위권 진입은 축하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한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독일과 한국의 수치를 나란히 제시하셨습니다. 독일 공장이 전차 10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한 개 대대 분량을 6개월 만에 출고해요. 독일이 10대를 만드는 시간에 한국이 얼마를 찍어내는지 계산해보면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펠릭스, 자네가 믿는 독일의 자부심이 4년 뒤에 도착할 때 한국의 무기는 이미 그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 있을 걸세.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본능적으로 의심했습니다. 과장된 수치 아닌가? 품질을 희생한 속도 아닌가? 교수님이 마치 제 생각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품질을 깎아서 속도를 낸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당연한 의심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죠. 한국의 K2 전차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 스펙을 갖춘 전차 중 하나입니다.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교수님이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라인은 이미 인간의 숙련도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섰습니다. 알고리즘이 생산 경로를 계산하고 로봇이 공정을 수행하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불량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럽의 장인이 30년 경험으로 하던 일을 한국의 시스템은 0.1초 안에 처리해요. 그 장인이 은퇴하면 유럽은 그 기술을 잃어버리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독일도 같은 방식으로 자동화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펠릭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당장 독일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스마트 팩토리를 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공장이 완성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최소 10년이죠. 그 10년 동안 한국은 멈춰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발전합니다. 한국이 현재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 건 저물가, 저임금 시대였어요. 그때 이미 기반을 다 깔아놓은 겁니다. 지금 같은 비용으로는 어떤 선진국도 그 인프라를 복제할 수 없어요. 한국의 제조 베이스는 이미 독점적 자산이 된 겁니다. 교수님이 수직 계열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 방산에 또 다른 무기가 있어요. 나사 하나, 볼트 하나까지 자국 공급망 안에서 해결합니다. 전차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유럽 방산은 어떻습니까? 독일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국을 거쳐 조달되는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전체 생산이 멈추는 구조예요. 한국은 그 취약점을 처음부터 없애버린 겁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예전에는 한국이 그렇게 많은 생산 설비를 갖춘 게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건 재정 낭비라고 했어요. 비효율적인 국방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과잉 생산 능력이 무엇이 됐습니까? 전 세계 안보를 지탱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됐습니다. 낭비라고 손가락질 받던 것이 인류의 마지막 보험이 된 거예요.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지금 보면 알 수 있죠. 교수님이 폴란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봅시다. 폴란드는 독일제 무기를 기다리다 지쳤어요. 약속한 납기가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은 현실이 되고 있었죠. 결국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계약하고 몇 달 만에 인도받아서 국경에 직접 배치했어요. 독일을 기다렸다면 그 자리는 몇 년째 비어 있었을 겁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이었던 거죠. 한국의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폭력적인 거예요. 한국이 한번 수주를 가져가는 순간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그 계약을 영원히 잃습니다. 고객이 한국의 생산 속도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돌아오지 않아요. 유럽 방산 공장들이 수주를 잃고 하나둘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속도가 곧 폭력인 이유가 여기 있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속도가 전부는 아니라고. 기술의 깊이, 역사의 무게, 장인의 철학이 있다고.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품질이 중요하지 않냐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갈 전차가 없는데 품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나토의 방어 역량은 브뤼셀의 회의실이 아니라 한국의 생산 라인 가동률에 달려 있어요. 그 라인이 멈추는 날 나토의 방어선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강의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수님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이 속도는 축복이에요. 한국에게도 한국의 무기를 받는 나라들에게도. 하지만 그 대가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적을 동시에 만들고 있어요. 기존 방산 강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러움을 넘어 두려움으로. 그리고 두려움은 언제나 공격으로 이어지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강해진다는 것. 그것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이 올라갈수록 한국을 끌어내리려는 손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공이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자리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적이 생겼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내가 약하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너무 강해졌다는 것. 한국의 경우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후자입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하자 기존 강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교수님이 두 나라의 이름을 나란히 꺼내셨습니다. 독일, 그리고 일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유럽의 제조 강국과 아시아의 기술 대국. 평소엔 경쟁 관계에 가까운 두 나라가 손을 잡았습니다. 공통의 적이 생겼을 때 인간이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동맹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 공통의 적이 한국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일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유럽인으로서 독일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았죠. 교수님이 독일 이야기부터 꺼내셨습니다. 독일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폭스바겐 공장 라인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그 라인에서 전차를 조립하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 자존심의 상징인 그 공장을 전쟁 기계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혁신입니까? 아니에요.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독일의 방산 생산 능력이 한계에 몰렸다는 뜻이에요.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술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꺼내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융이에요. 교수님이 SAFE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셨습니다. 독일이 주도해서 설계한 유럽 방산 금융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럽 방산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실제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목적이 보입니다. 한국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에는 대출을 제한하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한국산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예요. 기술 경쟁에서 밀리자 돈으로 한국의 손발을 묶으려 한 겁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핀란드와 폴란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 나라 모두 그 금융체계의 압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을 선택했죠. 돈보다 생존이 급했던 겁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에게 금융 조건이 문제겠습니까? 내일 배치할 수 있는 무기가 문제겠습니까? 독일의 금융 감옥은 실력 앞에서 열쇠가 없어도 열렸습니다. 교수님이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엔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 한국 방산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방해하는지 그 뿌리부터 짚어봐야 해요. 교수님이 6.25 전쟁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미군의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 돈으로 신칸센을 깔고 제조업 기반을 재건했어요. 한반도의 비극이 일본 경제 부활의 발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한국이 일본의 방산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과거의 행운이 현재의 공포로 돌아온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불쾌함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조선업이에요. 한때 세계 조선업을 지배하던 일본은 한국에게 그 자리를 완전히 내줬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방산도 조선업처럼 한국에게 지워버릴 것이다. 그 공포가 일본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K9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영상이 유출됐을 때 유럽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의 주력 상품인 RCH-155와 직접 비교되는 영상이었는데 성능 면에서 한국 자주포가 앞선다는 평가가 쏟아진 거예요. 독일 방산 기업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순간이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 독일과 일본이 나토 내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휴전국에서 만든 무기가 안정적이겠냐고. 보안 검증이 충분하냐고. 실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 이미지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비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준다면 그런 로비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미군 내부에서 실제로 한국 시스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거운 독일 전차보다 빠르고 정확한 한국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일선 지휘관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걸 일본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며 미군을 자기 편으로 돌리려 하고 있어요. 평화헌법까지 고쳐가며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자국의 헌법 원칙까지 바꾼 겁니다. 강의실 안에 냉소적인 웃음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무기가 있습니다. 법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 자금을 불공정 보조금으로 규정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휴전국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방산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를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역 분쟁입니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거인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사지를 묶으려는 글로벌 사냥의 시작입니다. 기술로 안 되니 금융으로, 금융으로 안 되니 이미지로, 이미지로 안 되니 법으로. 한국을 막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자국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그런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규제로 묶으려 할수록 한국은 더 거대한 기술의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견제받을수록 강해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주도권 싸움은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교수님이 먼저 마크롱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무기로. 유럽 영내에서 조달하고 유럽 기업이 납품하고 유럽의 돈이 유럽 안에서 돌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듣기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마크롱의 동맹국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의 생산 스케줄표에 자기 나라 이름을 먼저 넣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인질 삼아 압박하자 한국의 프랑스의 전홍축 우라늄 기술 전수를 언급하기까지 했어요. 마크롱의 연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유럽의 단결은 생존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유럽의 연대를 외치는 지도자와 그 옆에서 조용히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동맹국들의 모습을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는 분 있습니까? 국제 정치에서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옵니다. 전쟁 앞에서는 금보다 강철이 귀한 법이에요. 그 진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나라들이 한국으로 향했죠. 교수님이 독일의 납기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독일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약속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납기가 얼마나 지켜졌는지 아십니까? 3년 이상 지연된 계약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루마니아는 독일산 장비를 기다리다 지쳐서 한국으로 돌아섰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다가 결국 한국의 수주를 빼앗긴 거예요. 그 3년 동안 러시아의 위협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납기 지연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에요. 동맹국을 안보 공백 속에 방치한 겁니다. 교수님이 독일 정부의 반응을 꺼내셨습니다. 독일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국 기업인 라인메탈을 살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에게 압박을 넣고 나토 내부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국의 실력 앞에서 그 모든 수단이 하나씩 무력화됐습니다. 외교로 막아보려 했지만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 앞에서 외교적 언어는 힘을 잃었어요.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이 핀란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셨습니다. 핀란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죠. 독일은 핀란드를 붙잡기 위해 저금리 금융 지원까지 제안했습니다. 돈으로 막아보려 한 거예요. 그런데 핀란드 국방장관이 독일 대사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 말을 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행원이 아니라 전사를 원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독일의 저금리 수표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한국의 자주포는 그 순간 적을 막아낼 강철이 되죠. 핀란드는 그 단순한 진실 앞에서 독일의 돈을 거절한 겁니다. 금융의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실력이라는 파도 앞에서는 모래성에 불과했던 거예요. 교수님이 후속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핀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한국산을 써본 나라들이 이것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며 재구매를 결정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한국 무기를 경험한 나라가 다른 선택지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에스토니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단순한 구매가 아니에요. 끊기 어려운 신뢰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처럼 한국산을 선택한 나라들이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어요. 실용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역사적 유대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기준으로 새로운 안보 블록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독일이 주도하던 유럽 방산 연합이 안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균열을 만든 게 한국의 실력입니다. 저는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생각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결국 유럽이 한국의 기술 식민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 시스템에 종속되는 구조라면 그게 유럽에게 좋은 미래인가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식민지라는 단어를 썼군요. 펠릭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지금 유럽에게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불가피한 현실이죠. 식민지가 싫다면 자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립을 위한 공장, 인력, 기술을 다시 쌓으려면 20년이 걸려요. 그 20년을 버틸 여유가 지금 유럽에게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에게 한국의 하청 기지가 될 기회조차 특권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없이도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청 기지가 특권이라는 말이 굴욕적으로 들렸지만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죠. 교수님이 기술 종속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나토의 최신 무기 시스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지휘통제 시스템과 호환되기 위해 스스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무기가 한국 시스템에 맞춰 스스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누가 표준이고 누가 따라가는 쪽인지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더 저렴한가가 아니에요. 누가 더 확실하게 내일 배송해 줄 수 있는가, 누구의 시스템이 표준이 되는가. 그 경매장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죠. 독일이 설계한 금융의 성벽은 무너졌고 한국의 시스템은 유럽 방산 생태계 깊숙이 이식됐어요. 이제 유럽의 방패는 베를린이 아니라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다시 그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럽이 중심이고 나머지가 주변이었던 그 지도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그 새로운 지도의 중심에는 뮌헨도, 베를린도, 파리도 아닌 서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교수님이 제시한 숫자와 사례들 앞에서 그 부정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국이 부럽습니까?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죠. 강의를 들을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러운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원한다는 건 동시에 전 세계가 한국을 뜯어먹고 싶어 한다는 뜻이죠. 성공은 때로 가장 잔인한 올가미가 됩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냥감이에요.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토의 표준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러시아와 중국은 조용히 한국을 자신들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기술적 장애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나토의 전력을 강화할수록 그 무기는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화살이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한국을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나토 전체가 한국 무기에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정치가 흔들리거나 생산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내부 혼란이 발생하는 순간 나토의 방어선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구 전체의 안보가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에 매달려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토 대사들이 서울에서 웃으며 손을 내밀 때 그 손 안에는 한국을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묶어두려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들려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의존이 깊어질수록 한국을 통제하려는 욕구도 함께 커진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지 않나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직접 공격은 하지 않죠. 그런데 전쟁에는 총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잔인한 방법들이 있어요. 한국이 무기를 찍어낼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히토류예요. 전차의 핵심 부품,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전자장비. 이 모든 것에 히토류가 들어가죠. 그리고 전 세계 히토류의 절대적인 비중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공급을 차단하는 순간 한국의 생산 라인은 멈춰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국 방산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다른 방식으로 압박합니다. 북한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국이 서방과 가까워질수록 북중러의 보복 수위는 높아지죠. 나토 대사들이 서울에서 만찬을 즐기는 바로 그 시간에 동북아의 긴장은 임계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방의 무기고가 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가장 위험한 외줄 위를 걷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미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에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죠. 한국 방산의 성장을 반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동맹을 사랑하지만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이등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는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들어가죠. 미국은 국제무기거래 규정, 즉 ITAR이라는 규제를 통해 그 부품이 들어간 무기를 한국이 어디에 팔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어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고삐가 한국의 목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도 결국 한국을 견제하는 건가요? 견제라기보다는 통제예요. 미국은 한국이 강해지는 건 환영합니다. 나토를 지원하는데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통제권 밖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원하지 않아요. 교수님이 서울의 정보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나토 대사들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 호텔들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서울에 집결했어요. 도청, 해킹, 네트워크 침투. 한국 방산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죠. 실제로 한국 방산 기업들이 겪는 사이버 공격 시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기술을 빼앗는 게 무기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내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밖에서 오는 위험만이 아닙니다. 한국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무기를 수출하면 할수록 한국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우리 국방에 써야 할 물량까지 해외에 퍼주는 것 아니냐고. 우리 아이들이 써야 할 무기를 외국에 팔아넘기는 거 아니냐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수출이 늘수록 자국 방위 물량과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죠. 그 내부 갈등이 한국의 정치권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기를 팔아부를 쌓을수록 한국은 지구 반대편의 전쟁에 원치 않게 휘말리게 됩니다. 한국 무기가 쓰인 전장에서 민간인이 희생되면 그 책임의 화살이 한국을 향하죠. 무기 수출국이라는 지위는 그 무기가 쓰이는 모든 전쟁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의 인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도권을 쥐었다는 건 달콤한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원한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에 안고 전 세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지독한 고독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무게를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재물이 될 겁니다.
그게 주도권을 쥔 자의 숙명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독일이 밀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 나토가 서울 앞에 줄을 섰다는 현실에 당혹감을 느꼈죠. 그런데 그 성공의 이면에 이런 무게가 있었다는 걸 저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경외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숫자 하나를 입에 올리셨습니다. 60조 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졌죠.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을 내걸었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이에요.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여러분이 한국 정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인하겠습니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죠. 60조 원이라면 거절하기 어려운 숫자니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표를 받아들기 전에 뒷면을 읽어야 합니다. 캐나다가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잠수함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70년간 피눈물로 쌓아온 설계도 전체, 핵심 알고리즘 전체, 소스코드 전부를 넘기라는 겁니다. 60조 원짜리 수표는 사실 한국 기술의 사형 집행서였어요. 영혼을 팔아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해도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의 싸움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캐나다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냈어요. 공동 개발국이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면서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핵심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즉 소스코드를 넘기라는 겁니다. 돈을 늦게 내는 대신 기술을 달라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협박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인도네시아가 그 소스코드를 받으면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직접 전투기를 만들 수 있죠. 한국의 기술을 토대로 자국 전투기를 개발하고 나아가 한국과 경쟁하는 무기를 만들어 팔 수도 있어요.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의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소스코드가 제3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예요. 한국의 전투기 두뇌가 적대국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코드는 한국 전투기의 약점을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출이 내일의 자살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교수님이 중동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중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UAE와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KF-21의 비행 제어 소스코드를 요구하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담보로 내밀면서 말이죠. 중동의 황금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소스코드는 한국이 70년 동안 지옥에서 건져 올린 불꽃이에요. 그걸 넘기는 순간 불꽃은 꺼지는 겁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기술을 한번 빼앗기면 되돌릴 수 없어요. 교수님이 미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한국에게 동맹의 강화를 위해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나사 하나도 공유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기술은 철통같이 지키면서 한국의 기술은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 이중잣대를 우리 서구권이 아무렇지 않게 들이밀고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서구권을 향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한국을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 도서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책을 꺼내 쓰고 다 쓰면 돌려주지 않는 도서관. 그게 서구권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독일인으로서 그 말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연구원들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협상 테이블 너머 한국의 연구원들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기술을 주는 척하면서도 핵심 알고리즘에 원격 잠금 장치를 심는 작업이죠. 소스코드를 넘기더라도 핵심 부분은 암호화하고 복제 방지 코드를 심어서
그 코드가 한국의 허가 없이는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술을 주되 통제권은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사투예요. 그런데 나토의 기술팀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암호를 풀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잠금 장치를 심는 속도와 서방 기술팀이 그걸 해제하려는 속도 사이의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총성은 없지만 이게 진짜 전쟁이죠. 교수님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이 연구소는 한국방산기술의 심장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소가 전 세계 해커들의 공격 대상 1순위가 됐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들어와요.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서방 국가들까지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국의 기술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시도가 24시간 멈추지 않는 거죠. 한국의 연구원들은 무기를 만드는 동시에 그 무기를 지키는 전쟁도 함께 치르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여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국 국민들입니다. 돈 몇 푼에 나라의 영혼을 팔지 말라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 전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60조 원짜리 계약 앞에서도 소스코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한국 협상단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등을 밀어주지 않으면 협상가는 버티지 못해요. 한국 국민들은 그 무게를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소스코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60조 원이라는 돈 앞에서 결국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펠릭스, 그게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주권을 선택할 것인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소스코드를 내주는 순간 한국의 총구는 더 이상 한국이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이 언젠가 한국을 겨누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한국 전투기의 약점이 적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소스코드를 지키면 60조 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도권을 쥔 나라가 감당해야 하는 선택의 무게예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도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아니에요. 무엇을 지킬 것인가의 싸움이죠. 한국이 여기서 밀리는 순간 그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그 기술의 주인이 아닌 나라로 전락합니다. 주도권은 이제 협상장의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서버실의 보안 코드가 쥐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문을 잠그고 있는 중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파트너로 본 적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기술 도서관으로 봐온 건 아닌지. 독일인으로서, 서구권의 일원으로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 편의 비열함을 똑바로 바라보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압박 앞에서도 문을 잠그고 버티고 있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찰은 끝났습니다. 나토 대사 30명이 서울에서 보고 돌아갔어요. 그들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동맹인가 아니면 우리가 통제해야 할 새로운 위협인가? 그게 나토 30개국 대사들이 서울을 다녀온 뒤 본국에 제출한 보고서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실력에 압도당한 채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압도감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보고서 제목을 머릿속에 되새겼습니다. 동맹인가 위협인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한국이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교수님이 다시 폴란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2차 계약 협상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어요. 조건이 불리해졌는데도 한국을 놓지 못한 겁니다. 한번 한국 시스템을 경험한 나라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이걸 중독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아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캐나다나 호주는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 아닌가요?
그 나라들도 한국으로 기우는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어권 국가들의 최고 기밀정보 동맹이죠. 그 파이브 아이즈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캐나다와 호주가 미국 중심의 느린 방산 행정에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주문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미국 방산보다 계약하면 몇 달 안에 배치할 수 있는 한국 공급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이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전후 75년간 유지됐던 미국 중심 안보 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이 일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일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실력으로도 금융으로도 로비로도 한국을 막지 못하자 이제 한반도 자체를 흔들려고 합니다.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불안정한 공급처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으려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걸 국제 무대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0으로 만들려는 공작이죠. 교수님이 냉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국이 불안정하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실제로 무기를 써본 나라들은 압니다. 한국 무기가 얼마나 정확하고 한국 공급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요. 일본이 팩스를 고치고 회의를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지구 반대편에 정비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격차예요. 교수님이 한국의 전략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주요 거점에 한국형 정비창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이 한국의 정비 시스템에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기가 작동하는 한 한국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는 구조죠. 지구 전체의 무기 체계를 한국의 손 안에 넣으려는 거대한 포석입니다. 저는 그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는 한국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한국의 정비창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한국의 허락 없이는 군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지구의 운영체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깔리면 그 컴퓨터는 운영체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국의 무기체계와 지휘통제 시스템이 깔리는 순간 그 나라의 군대는 한국 없이는 눈을 뜰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지구의 운영체제가 되려 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독자 노선을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은 어느 진영의 클럽에도 가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시스템을 쓰려면 우리의 규칙을 따르라고. 적과 아군 모두를 기술로 조종하는 독자 노선입니다. 한국은 클럽에 가입하길 원한 적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전 세계가 가입하고 싶어하는 클럽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결국 주도권은 한국이 쥐게 되는 건가요? 이 모든 견제와 압박에도 불구하고요. 펠릭스,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권력이 된 거죠. 나토 대사들이 본 것은 한국의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강철의 장벽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평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주도권은 워싱턴의 정치쇼가 아니라 한국의 용접봉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도는 종이 위에 그려지지만 질서는 공장의 열기 속에서 결정되니까요.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공장을 돌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기술을 쌓아온 나라. 그 나라가 흘린 피와 땀이 지금 전 세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됐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70년의 지옥을 견딘 나라가 세상에 내리는 보복이에요. 그리고 그 보복은 총칼이 아니라 용접봉으로, 알고리즘으로, 생산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될 때 저는 독일의 자부심을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분단 국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좁고 얕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행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다음 달까지라는 걸 저는 오늘 아침에 확인해뒀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저곳에 있다면 가야만 합니다. 구시대의 유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토 대사들과의 만찬은 끝났지만 계약서 위에는 여전히 기술 탈취와 주도권 쟁탈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공장을 돌릴 수 있느냐에서 이미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모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간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세상의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손을 잡고 막으려 할수록 한국은 더 깊이 뿌리를 내렸고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들이 줄을 서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70년의 무게를 세상은 이제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허용하는 자만이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